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ISO 9001의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국제인증규격인 KSQ ISO 900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격은 국제표준화기구 TC176번에서 관장되는 규격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규격은 2015년도에 개정되어 있는 그러한 규격판입니다. 기본적으로 규격에는 이 규격이 정해진 연도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제정연도이기도 하고 아니면 규격에 큰 변화가 있었을 때 그때 붙이는 일종의 리비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이너 체인지를 할 경우에는 규격의 번호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규격이 2015년에 제정되어 있지만 보통 규격은 3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일부 수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수정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규격의 기본적인 번호는 바꾸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규격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이 ISO 9001 규격을 기본 명칭을 약칭으로 QMS라고 하는데요. QMS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퀄리티 매너지먼트 시스템, 이런 약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QMS 그러면 품질 경영 시스템, 즉 옛말로 얘기하면 품질 보증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QMS가 PDCA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CA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기본적으로 이 밖에 있는 규격은 4장이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해야 될 리콰이어먼트는 5장부터입니다. 리더십은 사장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장이 기획이에요. 플랜. 그 다음 7장이 자원 및 운용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조직이 해야 할 일들이 7장과 8장에 걸쳐서 자원 및 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장이 성과 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크가 되겠죠. 그리고 10장은 기본적으로 개선에 관한 사항이니까 액트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장이 플랜이니까 플랜 두 체크 액션, PDCA 사이클로 돌아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ISO 9001-2015의 가이드런스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일단 1장, 2장, 3장은 기본적으로 적용 범위, 그리고 인용 규격, 그리고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장은 조직과 조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품질 경영 시스템과 이해관계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규격은 5장부터 시작되는데요. 5장이 리더십이고요. 그리고 리더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랜 6장 기획, 그리고 7장, 8장 자원 및 운용, 그리고 9장 성과평가, 그리고 10장 개선이 PDCA 사이클로 돌아가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기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 요구사항을 입력을 해서 출력은, 그 다음에 QMS가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ISO 9001-2015 규격의 개정된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을 중시하는 사고가 훨씬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기반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조직이 전략을 전개하는데 QMS 방침과 목표를 일체화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문서 위주에서 조금씩 이렇게 문서와 매체가 혼용 형태로 갔는데, 이번에는 문서화에 대한 유연성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 경영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형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소재, 서비스 4가지인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전에는 제품, 그래서 4가지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제품 및 서비스니까 사실상 제품에는 서비스가 빠진 꼴이 되죠. 그리고 개정 전 규격인 9001-2009에서 개정 후 규격인 9001-2015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이거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단 제품이라는 명칭이 제품 및 서비스로 개정이 돼서 제품 및 서비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용 제외라는 항목에 표시가 있었는데, 이 적용 제외란 말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사용되지 않는 것은
여러 번 다른 중에서 적용 제외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이런 경우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적용 제외라는 표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2009 규격에는 경영대리인이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경영대리인에 대한 역할은 나와 있는데 꼭 그것이 경영대리인이어야 한다 이런 요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영대리인이 완전히 지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문서화, 품질 매뉴얼, 문서화된 절차, 기록 이런 것들을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것은 지금은 통칭해서 문서화된 정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환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운영 환경 이렇게 바뀌었고요. 공급자는 협력업체를 뜻하는 거죠. 외부라는 말이 붙어서 외부 공급자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제품은 기본적으로 외부 제공 제품 및 서비스다 이렇게 붙은 거죠. 그래서 외부라는 말이 새롭게 들어왔죠. 그리고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는 모니터링 및 측정 자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인 용어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 ISO 9001 인증 제도는 시스템 인증이고요. 기본적으로 3자 인증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에 반한 제품 인증은 대표적으로 KC나 GMP 또는 뭐 양쪽을 다 같이 하기도 합니다만 KS도 기본적으로 제품 규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ISO 9000 인증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심사는 하지만 제품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인증은 문서의 인증 사실을 표시할 수 있지만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제품 규격이 아니므로 제품에는 인증 표시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품에 인증 표시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제품 규격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KS나 KC, GMP 이런 것은 제품에 직접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 ISO 9000을 인증받으려면 먼저 문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문서 심사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품질 매뉴얼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심사를 하게 되는데 현장 심사에는 기본적인 이 품질 매뉴얼 즉 QMS가 제대로 적합하고 유효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절차서가 작성돼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록들이 정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PDCA 사이클이 돌아가는지 이것을 확인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 1회 4월 심사가 기준이고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은 갱신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즉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인증기구들이 심사 일을 하려면 앞서 소개됐던 코라스에서 즉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된 QA 기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고 그 기관들을 인증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기관은 정부를 얘기하고요. 인증기관은 QA 단체를 얘기하죠. 자, 그리고 문서 심사를 할 때 품질 매뉴얼을 심사한다고 했는데 이 품질 매뉴얼의 심사는 기본적으로 다음 네 가지가 표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품질 경영 시스템 QMS의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절차서와 관련 기준들이 관련 규격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물론 현장에서 확보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프로세스와 상호 관계가 명확히 돼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조적으로 돌아가는지가 인정돼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KSQ ISO 9001 2015의 가이드라인이 기본적으로 품질 매뉴얼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이 ISO 9001은 너무 가이드런스가 너무 양이 방대해서 그걸 전부 실어서 공부를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 관련 규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에서는 관련 규격의 리퀘어먼트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주로 ISO 9000의 용어 해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용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하게 학습해 두시는 것이 점수를 따시기에 더 좋고요. 더더군다나 2차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차 시험에서는 ISO 9000 용어가 적어도 1년에 한 2번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관한 용어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먼저 의도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입력을 사용하여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작용하는 활동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활동이면 액티비티가 되죠. 자, 프로세스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집합, 그러면 프로세스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세스하고 사실은 비슷한 말이 프로시저, 절차죠. 예. 근데 이 프로시저 절차는 기본적으로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인데요. 앞에 프로세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활동 또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규정된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액티비티가 계속 들어가죠. 예, 액티비티에 관련되는 것이 프로세스와 절차인데 절차는 프로세스란 말이 포함되어 있고 프로세스는 그냥 활동의 집합, 활동의 셋 이렇게 되어 있죠. 반면에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상호라는 말도 같고요. 그 앞에 이제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이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죠. 요소, 엘레멘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소, 엘레멘트 번역하죠. 요소도 엘레멘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요소들의 집합, 엘레멘트들의 집합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는 화살표, 액티비티, 활동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품질 방침은 품질에 관한 방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방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그 방침에 관한 정의인데 품질 방침은 사실은 품질에 관한 방침이라고 규격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조직의 의도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과거의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품질에 관한 조직의 의도 뭐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의도란 말도 방침을 뜻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하고 연결하면은 옛날에 유신난 때 의방이 이의방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의방으로 외웁니다. 이번에는 사람 및 조직에 관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은 뭐냐 하면은 자기네 회사를 얘기해요. 직원, 집단. 그러니까 자체 집단. 조직의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 권한 관계가 있는 자체 기능을 가진 집단. 자기 스스로 우리 회사. 이것이 조직입니다. 개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체의 기능을 가진 사람 집단. 그러면 자기 이런 뜻이죠.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중에서 고객은 뭐냐? 제품 및 서비스를 받는 조직. 그러니까 제품 서비스를 받으면 고객이죠. 그 다음에 공급자는요. 주는 조직, 제공하는 조직. 이해관계자는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 개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해관계자. 그리고 제공을 한다 그러면은 주는 사람, 공급자. 제공을 받는다 그러면은 고객. 그리고 자체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직.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구사항 및 조치에 관한 용어입니다. 먼저 부적합은 외우셔야 되는데요. 요구사항의 불충족, 이게 부적합입니다. 리콰이어먼트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구사항을 불충족했다는 얘기는 리콰이어먼트가 요구사항이죠. 규격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건 사실은 불량을 뜻합니다. 그리고 결함은 뭐냐 하면은 의도되거나, 의도라고 했거든요. 어떤 용도에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부적합. 이게 부적합이 들어갔죠. 이것은 바로 뭐냐? 의도되거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의도란 말이 있으면 결함인데요. 부적합이 있으면은 결함입니다. 의도, 부적합. 그리고 의도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용도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뜻은 사실은 고장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함은 고장성 부적함을 보이는 것이고 부적합은 불량성 부적함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적합엔 부적합이란 말이 없고요. 결함에는 부적합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제작업은 뭘까요? 제작업은 요구사항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업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분량을 양품화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분량을 양품화하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합을 고치면 제작업. 예, 부적합을 고치는 것이 제작업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결함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수리를 해야 돼요. 의도된 용도로 쓸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결함은 수리. 예, 그래서 함수 관계.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특채라고 있어요. 이 특채는 뭐냐 하면은 분량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것을 불출했다는 얘기는 내보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폐기는 뭐냐 하면은 격리시키는 겁니다. 사용할 수 없도록. 기본적으로 의도된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은 폐기.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무슨 용어를 가지고 답을 알아야 된다는 거 아셨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계속 맞춰놓기를 한다 그러면 이건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시정조치와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심지어는 2차 시험에서 비교해서 쓰시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예방조치는 완벽한 조치를 얘기하는데요. 잠재 부적합에 대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잠재 부적합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까지 다 제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치는 굉장히 낮은 단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발견된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시정조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정은 뭐냐? 시정은 발견된 부적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응급조치는 없는 거죠. 응급처치는 땜빵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발견된 부적합을 제거하는 것은 시정조치가 아니라 시정이에요. 왜냐하면 부적합을 그냥 원래대로 바로잡았으니까요. 근데 원인을 제거하면 조치가 됩니다. 조치가 되면 원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발견된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면 시정조치고 잠재 부적합을 제거하는 것은 예방조치다. 구분이 되시죠? 이번에는 고객 및 결과에 관한 용어입니다. 일단 제품은 조직의 출력을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및 서비스가 되겠죠. 조직의 출력. 그리고 품질 특성은 대상의 고유 특성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다지 시험은 잘 안 나오지만 비교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효과와 효율성. 이 차이는 뭐냐 하면요. 효과는 기본적으로 계획된 활동이 실행돼서 결과가 달성되는 정도를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효율이란 건 뭐냐 하면은 결과와 자원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풋분의 아웃풋을 얘기하는 거죠. 즉 이렇게 되면 이거는 몇 프로 달성했다는 효율이 되고요. 네, 효과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계획된 것과 결과가 어느 정도 됐느냐 하는 것을 비교하는 정도, 이것이 이제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그러면 효율이고요. 결과가 달성되는 정도 그러면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문서와 기록에 대한 반드시 외워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일단 정보는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서는 정보가 포함된 것이에요. 정보가 포함되면 기본적으로 문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기록은 증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록은 문서가 아니고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정보는 의미 있는 데이터고 문서는 정보가 포함된 여러 가지 매체를 문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문서 자체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근데 기록은 증거예요. 기록은 증거고요. 그 다음에 시방은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이것을 시방이라고 그랬죠. 시방서는요, 요구사항을 명시한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품질 매뉴얼은 조직의 시방서가 되고요. 조직의 품질 경영에 대한 시방서, 조직의 QMS에 대한 시방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품질 계획서는 어떠한 특정 대상물에 대한 시방서가 됩니다. 여기는 주로 뭐냐면 품질 계획서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책임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 항목별로 검사 항목 이런 것들이 총망라됩니다. 그러니까 품질 계획서는 제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품질 매뉴얼은 품질 경영에 대한 시방이지만 품질 계획서는 어떤 제품에 관한 기본적인 시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어렵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 결정 관련 용어는 전부 다 확인 결정 사항이에요. 이 확인 결정 사항이니까 결국은 판정을 때리는 건데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타당성 확인이라는 것은 특정하게 의도된 용도 또는 적용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제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토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입력 검토 뭐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입력 사항들이 적절하냐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통 입력 검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검토의 구분은 대상이 적절하냐 뭐 이런 정도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검증입니다. 검토는 입력 검토라고 했죠. 검증은 뭐냐 하면은 결과 확인이에요. 그래서 결과 검증입니다. 이거는 결과 검증이니까 기본적으로 결과로 나온 제품이 일단 고객 요구사항에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증거의 제시를 통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실제로 제품을 테스트해서 결과가 요구사항이랑 맞는지 확인해 본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시험에 관한 내용인데요. 특정하게 의도된 용도 또는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에 따른 확인 결정이고요. 타당성 검토는 충족되었음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한 확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얘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타당성 검토하고 똑같기 때문에 시험은 참 외우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검사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또 뭐하고 같냐 하면은 검증하고 비슷합니다.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의 확인 결정인데요. 실제로 이 뒤에 용어가 확인 결정으로 끝나는 건 4개예요. 기본적으로 시험, 검사, 검토, 모니터링, 이렇게 4개인데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타당성 검토하고 비슷하고요. 이거는 검증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타당성 검토나 검증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 없어요. 확인 결정이 없고요. 다만 검토와 모니터링이 또 확인 결정이 있죠. 근데 검토와 모니터링은 시험 검사하고는 좀 기본적으로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 하면 모니터링은 활동 상태란 말이 들어갑니다. 활동을 확인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고요. 검토는 기본적으로 목표 달성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목표 달성이라는 얘기가 있고 모니터링은 활동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다. 근데 이쯤 되면은 난 도저히 헷갈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런 거는 그냥 기출문제만 보고 나머지는 버려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문제를 다 맞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에 관한 관리는 굉장히 어렵지만 나머지는 다 외워야 됩니다. 특히 이 활동 관련 용어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일단은 품질 경영 뭐냐? 정의로 안 나옵니다. 왜? 품질에 관한 경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정의로 나올 게 있겠습니까? 다만 기획, 관리, 보증, 개선, 이거 처음에 개론에서 나왔던 거죠. 여기 끝에 계속 뭐가 붙냐면 품질 경영의 일부, 품질 경영의 일부, 품질 경영의 일부, 이런 말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용어에 대해서는 다 품질 경영의 일부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품질 경영의 4요소라고 구분이 되는데 보통 품질 목표 이렇게 나오면 이건 당연히 기획인 걸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헷갈리는 거는 관리와 보증인데요. 관리와 보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면 품질 관리고요. 품질 요구사항이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품질 보증이에요. 자, 여기서 신뢰, 기본적으로 기억나시죠? 신뢰란 말이 들어가면 보증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워런티 뭐 이런 것들이죠. 전부 다 그러한 형태의 관점에서 이런 말이 들어가면 보증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보증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충족하도록 열심히 한다. 여기에 중점을 둔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관리밖에 없죠. 관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선은요 능력 증진이거든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능력 정진이니까 딱 보자마자 이거 능력을 증진하는 거니까 개선 맞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암기해 두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점수는 기본 점수로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IS 9000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들은 비교를 해가지고 암기를 해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확인해서 반드시 차이점을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품질 경영 시스템의 핵심 활동은 결국은 품질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품질 보증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품질 시스템에 관한 것은 용어도 굉장히 다양한 것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것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학습해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품질 시스템이 뭐냐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품질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지정된 품질 표준을 생산 인도하는 데 필요한 관리 및 기술상의 순서 네트워크다. 자, 그러면 품질 경영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품질 보증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질 보증이란 용어의 정의인데요. 이 품질 보증이라는 것은 고객 만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느끼게 해준다. 즉 소비자로부터 신뢰감을 얻겠다. 소비자와의 약속이다. 이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신뢰감, 약속 이런 단어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품질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KS-ISO 9000의 그 용어 정의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품질 요구사항이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품질 경영은 QM이죠. 이러한 품질 경영 활동의 일부가 품질 보증이다. 그럼 굉장히 용어는 길지만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신뢰를 제공한다. 신뢰감. 그러면 이건 품질 보증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신뢰, 그럼 볼 것도 없이 그냥 품질 보증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품질 보증은 다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품질 보증 업무 시스템인데요. 이것이 절차서를 얘기합니다. 즉, 표준을 얘기하죠. 표준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품질 평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 표준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건 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평가를 했으면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나쁜 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개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해당되는 부서로 돌려주는 것을 품질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피드백이라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품질 보증 활동은 PPP로 구성되어 있다. 품질 보증 활동은 3P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품질 보증은 품질 보증 업무 시스템, 품질 보증 평가 시스템, 품질 정보 운영 시스템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이 세 가지가 모두 구축돼야만 품질 보증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품질 보증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3학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3학. 옛날에 삼학소주라고 있었죠. 네, 3학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먼저 품질을 확보하는 거예요. 품질을 확보한다는 얘기가 조직의 품질 수준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확약. 이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지키겠다는 것과 거기에 잘못되면 적절한 보상, AS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확약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해야 신뢰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신뢰감을 주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 즉 이 품질 수준이 정상인지를 체크하고 평가해서 그것을 피드백 시킴으로써 기본적으로 이 품질 보증 PPP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소비자하고 약속한 확약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품질 보증 업무 프로세스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시험이 나오거든요. 끔찍하죠. 근데 시험 문제는 딱 두 개입니다. 품질 보증 업무 프로세스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뭐라 그랬습니까? 무조건 방침을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품질 보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오야가 마음을 먹어야 된다. 사장 마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맨 마지막 단계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맨 마지막 단계는 정보 운영하는 거예요. 품질 정보를 수집, 해석, 활용. 이게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 바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PDCA를 돌려가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전체적인 그 품질 보증 업무 프로세스의 출발은 방침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데이터 가지를 쭉 모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피드백 시키는 것으로서 끝나게 되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시험 문제도 그렇게 처음과 끝만 강조를 해서 나오고 있네요. 기출문제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속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지 많이 달고 다니죠. 나 어디 소속이야, 무슨 향후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게 품질도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표식을 달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 표식을 나타낼 수 있는 제도를 인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의 인증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인증은 대략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바로 뭐냐면 법률 규제 방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국가가 강제로 정한 면허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KC마크나 형식 승인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GMP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이 회사의 품질을 믿을 수 있어요. KC마크를 획득했고요. 뭐 또 이 회사는 GMP 마크를 획득했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햇선 마크를 획득했어요. 그래서 우수한 품질이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이 KC마크와 GMP, 햇삽 이런 것들은 소정 수준 이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그 제품은 사회적 해악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은 없다. 즉 국가가 그것만큼은 일단은 보증할 수 있으니까 너는 이 제품 장사를 할 자격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률 규제지 너희 회사 품질이 너무 우수하니까 이 KC마크나 GMP 마크를 붙이고 장사를 해라.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강제 인증은 근본적으로 사회나 또는 개인에게 안전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재산상 손실을 입힐 수 있을 때 국가가 강제화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마크가 이것은 이제 KC 마크인데요. 코리아 서티피케이션 이렇게 되죠. 형식 승인에 대한 강제 인증 마크가 되겠습니다. 이게 있으면 일단
그 사업을 해도 좋다라는 일종의 면허증이죠. 반면에 이번에는 인지품질이라고 했는데 생산자 품질이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 이 포드 자동차는 자기네 협력업체에다가 포드 마크를 붙여줬어요. 이 회사는 포드 가족이다. 포드 가족이라 그러면은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믿고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드를 거래한다는 얘기는 기술이 있다는 뜻이니까 너희들 포드 거래해? 그럼 우리하고 거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포드라는 기업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구찌, 샤넬 이런 거 제품 사고 오면은 그 제품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무조건 좋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얘는 발렌타인 그러면 좋은 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발렌타인도 소주 같은 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품이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자 자체의 브랜드가 품질 보증 표식으로서 활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생산자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의기간 인정입니다. 이 임의기간 인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강제화된 서트는 아닌데요. 기업이 원하면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서트를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 기업이 원해서 붙이는 서트는 그다지 없고요. 사실은 그 사업을 하려면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그 정도의 품질은 더 갖춰야 된다 해가지고 그 업계 내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형태의 품질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는 KS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죠. KS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어느 정도의 품질 가이드라인을 해놨는데 이 정도 품질이면 우수하다 뭐 이런 것이 바로 기본적인 KS 품질의 개념이 되고요. 반면에 ISO 9000이라든지 이러한 단체에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정도 품질이면 기본적으로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은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러한 임의 인정이죠. 그래서 이 임의 인정은 기업 자율에 따르지만 실제로는 고객사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제약 조건이 됩니다. 어쨌든 법률 규정과는 달리 거기에 해당되는 서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추가로 더 요구사항을 만족해야만 얻을 수 있는 서티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제교육보다는 품질 수준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리콰이어먼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절차서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품질보증 체계도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 품질보증 체계도의 일반 샘플을 보고 계시는 건데요. 일단 이 자체가 구성된 것은 보면은 마디, 스킵 기준, 출하 구분, 정보 피드백, 신뢰성 시험 이런 형태의 좀 어려운 용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용어들은 40년 전에 TQ 시절에 사용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잘 모르겠죠. 근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 시험에 나올 때 답이 전부 이것만 답입니다. 출하 구분 대신에 입하 구분으로 오답을 만들어서 많이 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출하 구분이라는 건 여기서 나가는 걸 얘기하는데 입하 구분은 거꾸로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따진다는 얘기죠. 근데 정보는 흐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하 구분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황당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답을 보고 외워두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제된 문제가 이것만 오답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답을 외우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게 이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프로세스 차트를 그리지 기본적으로 이 품질보증 체계도를 옛날식으로 이렇게 그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험용으로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면 이 정보 체계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냥 참고하셔서 답만 알아두는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품질보증의 사전대책과 사후대책입니다. 이 사전대책은 뭐냐 하면은 제조 전 단계에서 하는 품질보증 활동이고요. 사후대책은 제조 이후에 하는 품질보증 활동입니다. 사전대책은 대표적으로 시장조사나 그 다음에 공정의 품질 수준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특성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미리 사전에 교육을 해서 사용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뭐 이런 활동들이 되겠죠. 그리고 사후대책은 대표적인 것이 검사나 AS가 되겠죠. 그런데 검사와 AS 말고도 품질 심사와 보증기간 방법도 사후대책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품질 심사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스템 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이미 운영된 결과를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대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증기간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AS를 하는 기본적인 기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만들고 나온 이후의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증기간 방법도 사후대책의 하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보증 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TQC를 관점으로 하는 파이앤바움의 품질관리 활동의 부차적 기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시험에 안 나왔으면 하는데 지금도 간혹가다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학습할 수밖에 없는데 이 파이앤바움은 품질관리 기술 부문, 공정관리 기술 부문, 품질 정보 기술 부문 3개로 나눴습니다. 이 품질관리 기술 부문을 품질 계획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품질 계획 기능은 주로 계획을 위반한다든지 또는 제품 설계 그리고 직원 교육 그리고 품질 코스트 관리 뭐 일반적인 관리와 설계 여기에 대한 내용을 품질관리 기술 부문에서 하는 계획 기능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공정관리 기술 부문은 품질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기능이 주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정관리 기술 부문은 평가와 해석, 관리 기술 부문은 계획 기능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이 공정관리 기술 부문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공정의 품질관리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공정관리 기술 부문 공정관리니까 품질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공정 능력을 따지고 실제로 품질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품질 시스템 심사 이러한 형태의 업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관리니까 검사와 계측관리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죠. 그럼 검사와 계측관리는 누가 하느냐? 품질 정보 기술 부문이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행위 그 다음에 계측기 관리와 계측기 설계 그리고 계측 방법에 대한 개발 이것은 품질 정보 기술 부문의 업무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서포트 조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3개의 기능을 부차 기능으로 놓고 설명을 해왔는데 굉장히 내용이 좀 까다로우니까 지금 설명한 걸 근거로 해서 기출 문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품질 평가는 품질 보증의 원점에서 품질을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점에 측정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상태를 100으로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나왔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데 그냥 어쨌든 문제를 푸는 입장이라면 원점 그러면 평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품질 보증의 원점 그러면 품질 평가 시스템이다. 이렇게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품질 평가에 관한 문제는 재미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품 기획 단계와 설계 단계의 문제가 나눠져요. 예를 들면 기획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설계 단계에서 일어나는 건 다르죠.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심사나 신뢰성 시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제품 기획 단계는 시장성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마케팅이나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설계 단계가 아니죠.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있으니까 기출 문제를 통해서 차이를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품질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품질심사는 우리가 어떠한 서트를 인정받게 되는데 그 서트에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일종의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심사를 통해서 조직이나 이해관계자들이 품질 보증 업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진일보한 품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챙기기 위해서 심사점검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는 심사 주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자 심사, 2자 심사, 3자 심사로 나누는데요. 1자 심사는 조직이 스스로 심사하는 경우를 1자 심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자 심사는 모기업이 협력업체를 진단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자 심사는 그 서트를 인증해준 전문기관들이 있는데 그 전문기관을 QA라고 합니다. 이 QA 조직으로부터 심사를 받는 것을 기본적으로 3자 심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사기관에 의한 심사는 서트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중간검사를 받게 되고요. 매 3년마다는 중간검사를 하지 않고 갱신심사를 합니다. 이 갱신심사는 서트를 계속 유지할 거냐 하는 부분에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처음과 같이 자세하지는 않지만 중간심사보다는 상당히 자세하게 심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심사 주체에 따른 분류는 기출문제가 여러 가지가 출제되어 있으니까 잘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증의 종류에 따라서 심사는 제품 심사와 품질 시스템 심사로 나눠지는데요. 이 시스템 심사는 일반적으로 품질 경영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심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IS 9001 같은 경우가 품질 시스템 심사죠. 반면에 제품 심사는 제품 자체를 체크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검사가 반드시 수반이 되죠. 그래서 KC라든지 GMP라든지 KS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개가 제품 단위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제품 심사는 제품 단위이기 때문에 공장이 달라도 제품이 동일하면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간단한 조건만 확인이 되면 심사가 인정이 되고요. 반면에 시스템 심사는 제품이 달라도 같은 공장 내에서 나오는 거라면 인정이 되지만 다른 공장에서 만드는 것은 같은 제품이라도 시스템 인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심사는 공장 단위로 심사를 받게 되고 제품 심사는 제품별로 심사를 받게 되는 게 차이점이죠. 그리고 어떠한 특정 공정만 받는다든지 뭐 이러한 형태의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품질 심사는 품질 시스템을 건전하게 하자는 거지 재무감사나 이런 것처럼 강제성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무관합니다. 근본적인 품질 문제를 찾아가지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심사원들을 육성을 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심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획에 보통 넣게 됩니다. 즉 심사원의 자격, 그리고 심사 대상과 심사 주기, 이것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어떤 형태로 심사를 할 것이라는 심사 자료를 일단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최근에 그 이슈가 된 품질 문제라든지 또는 전년도 심사에서 조사가 충분치 않았던 그러한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미리 심사 항목을 공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심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투명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준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심사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에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